벙커원 라디오. 안녕하세요. 용산에서 가장 믿음 가는 조립 PC 전문 업체 컴스테이션의 이경식입니다. 당장이라도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를 들어다 던지고 싶을 때, 그럴 때를 대비해 저희 컴스테이션이 용산 선인상가 21동 1층 130호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IT 강국에 걸맞게 믿을만한 조립 PC 컴스테이션이 신뢰를 바탕으로 그 기회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문의 주십시오. 011-892-5568번입니다. 우주 최강의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 저희 컴스테이션이 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딴지스에게 F1 같은 존재, 컴스테이션은 조용한 형제들과 함께합니다. 벙커원 특강 과외 버전. 건축비 평가 이종건 교수. 살아있는 시간, 사라지는 시간. 일부. 2017년 8월 11일. 오늘은 조금 인포멀하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기 위해서 모인 친구들처럼 편안하게 얘기들 주고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거실에서 처음 만나면 설레잖아요. 뭐 하는 분인지도 궁금하고 속에 뭐가 있는지도 궁금하고 그러니까 흥미로운 친구들과 거실에서 주렁주렁 얘기하는 그런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제 시간인데요. 시간이란 과연 무엇이고, 시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문제를 둘러싸고, 저는 이 책을 만들 때는 사실 디자이너를 늘 고민을 했지만, 디자이너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시간은 일종의 생명이니까, 우리가 주어진 한시적인 시간을 살다 죽으니까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문제, 근본적으로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하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굳이 디자인이라고 하는 영역을 생각 안 했습니다. 근데 디자인하는 사람들은 시간의 문제를 좀 고민하면 각자의 영역 속에서 시간성에 관한 고민을 실천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정도까지는 갈 수 있겠다, 이런 희망으로 이제 글을 쓴 거고요. 최근에 누굽니까? 장기영? 그 이름 뭐죠? 그 여자분? 황우석 박기영. 나는 그런 사람 이름이 싫어서 잘 안 외워요. 싫은 사람은 이상하게 이름이 안 외워져요. 그거 모르겠어. 본능적으로 밀어내는 것 같은데, 이 박기영이라는 사람이 그 황우석 논문을 선 적도 없는데 공동 저자로 들어가 있고, 그 당시 돈을 따주고 보이지 않는 거래를 했겠죠. 그래서 옛날의 일이니 사죄를 드린다, 그렇지만 물러나지는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과거의 일, 점점 더 과거에 있는 얘기들을 축소화시키고 별 문제 아닌 것처럼 퉁치고 넘어가고자 하는 그 문화적 환경이 특히 우리나라에 심합니다. 우리나라는 빨리빨리 문화 때문에 더더욱더 지나온 것을 빨리 털어버리고, 지금 내가 잘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시간에 관한 문제를 가볍게 여기는 풍조가 있어서 굉장히 씁쓸했는데, 인간의 본질이라는 용어가 불편하지만 인간의 본질이 무엇이냐, 혹은 인간의 실체가 뭐냐 그러면 바로 그 사람이 살아온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냐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 사람이 바로 이게 본질이 되는 거고, 정체가 되는 거고, 그 사람의 존재의 전체를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살아온 것이 그 사람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살아가는 이 시간도 내가 본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앞으로 죽을 때까지도 그 총체적인 것이 곧 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어떻게 생각하면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내 자신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공간보다는 시간이라고 하는 게 한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인간을 규정하고 가치를 매김하는 그런 차원인데, 아까 말했듯이 그 박정희라는 이런 사람처럼 시간을 너무 이렇게 가볍게, 과거에 이랬으니 지금 나는 이랬으니 이렇게. 근데 그 과거에 관한 문제들이 아시다시피 위안부 할머니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그렇잖아요. 심지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가려고 그러다가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된, 아버지의 그늘 속에서 못 벗어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과거에 발목 잡혀서 현재도 못 살고 미래도 못 열어간
참 슬픈 경우라고 생각되는데 지나치게 과거에 붙잡혀 있어도 안 되지만 과거로부터 지나치게 자유로워도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다루는데 시간을 다루면 이제 가장 우리에게 그 떠오르는 사람이 프랜시스 후쿠야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프랜시스 후쿠야마라고 하는 사람이 1990년 초에 역사의 종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굉장히 유명해서 그 후쿠야마의 역사의 종언을 모르고서는 뭐 어디 가서 말 한마디 붙이면 안 되는 뭐 이런 상황입니다. 물론 뭐 꼭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는데 적어도 이제 문학의 그 얘기거리에 끼어들기 위해서는 시간을 주제라면 이제 후쿠야마가 나올 수밖에 없죠. 역사가 끝났다고 그랬으니까 이 역사가 끝났다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그동안 해왔던 모든 역사가 이제는 더 이상 없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게 실제로는 뭐 소크라테스 변증법부터 해서 헤겔 변증법으로 해서 헤겔의 변증에 이르면 역사는 종말될 것이다. 그래서 헤겔도 프랑스 그 혁명 당시를 보면서 더 이상은 이제 없겠구나라고 역사는 끝났다라고 얘기도 했고 그 당시 코제버라고 하는 사람도 그걸 이어받아서 역사는 끝났다 이런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그 진술이 나오게 된 배경 직접적인 배경은 그 동서 이데올로기가 이제 무너지는 거, 그다음에 러시아는 소련이죠. 소련이 붕괴되는 것을 보면서 더 이상 이제 이념 체제의 그 컴피티션은 없을 것이다. 긴장은 없을 것이다. 모든 것은 자유민주주의 사회로 수렴돼서 하나밖에 없을 것이다. 역사는 더 이상 이제 없다. 이런 것이 이제 현실적인 이유였다면 간접적인 이유는 90년대 그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게 전 세계를 강타를 했습니다. 그 모더니즘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들 혹은 그 인식론적인 문제점들을 비판하면서 1900년대 후반기에 들면 소위 말해서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티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모더니티 이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는 거예요. 모더니티는 뭐냐면 모던이라고 하는 어떤 상황, 무엇이 그 현대 세계를 구성하는지에 대한 상황, 그것을 해석해서 문화적 행위로 만들어낸 것을 모더니즘이라고 그러죠. 모더니즘은 자기를 둘러싼 세계, 현대라고 하는 세상, 그것을 자기 방식으로 읽어내서 이게 뭐 디자인을 하든지 글을 쓰든지 뭔가 만들어낸 총체, 개인이 실존적으로 자기 둘러싼 세상을 해석해서 만들어낸 문화적 성과물, 이것을 이제 모더니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모더니즘과 모더니티는 다른 거죠.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모더니티라고 하는 게 들어서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모더니티에 지금도 있는데 그것은 모던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새롭다라고 하는 뜻도 있고 지금 여기라는 뜻도 있고 새로움 자체가 가치가 되는 이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는 반드시 시간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모더니티는 진보라고 하는 게 들어있어요. 진보. 계속 진보한다. 그래서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면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점점 더 나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진보 선형적 시간관이라고 그래서 서구적 시간이라고 지금 부르는데 이제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그 남성적인 시간이기도 하고 뭐 생산적인 시간이기도 하고 뭐 서양의 문명적 시간이기도 하고 이러면 이렇게 부르는데 그런 선형적인 시간, 진보의 시간, 그래서 유토피아를 향해서 간다고 생각했어요. 했는데 이것이 아시다시피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이런 그를 겪으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우슈비츠를 겪으면서 모든 지식인들이 어떻게 해서 아우슈비츠가 터질 수가 있느냐, 600만 명의 이라고 하는 숫자를 죽일 수가 있는가, 여기에 모든 지식인들이 의문을 품고 고민을 하면서 드라마틱한 그 변화를 맞이하게 돼요. 뭐 한나 아렌트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를 평생의 숙제로 삼았어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막을 수 있겠는가도 평생의 숙제로 삼았고 그 이유는 이제 이것들이 모든 지식인들에게 평생의 과제를 준 거죠.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포스트 모던, 말하자면 이제 90년 되기 전에 우리나라 상황도 비슷한데 전 세계 지형이 그런 선형적인 시간, 진보한다라고 하는 거, 선형적인 시간에 대해서 회의를 품었어요. 야만으로 갈 수도 있구나. 시간이 계속한다고 해서 꼭 좋은 사회가 되는 것만은 아니구나.
이 전쟁과 인간의 이성이 오히려 그 동물적으로 변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끔찍한 고민을 하게 되고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가. 이러면서 이제 시간이 진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멈추게 돼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티는 이제는 모던을 다시 되돌이켜보고 계속 앞으로 나가고자 하는 충동으로부터 뒤를 다시 돌아보고자 하는 충동으로 돌았어요. 그 영어로는 리플렉션 하게 되죠. 반성하게 되죠. 모더니즘을 다시 재수정해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고서는 이런 야만을 우리가 대체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제 1920세기 후반에는 소위 말하는 포스트 모더니티가 전 세계를 강타합니다. 문화적인 지형에서 인식적인 지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철학을 포함해서 모든 문화예술, 인식적인 지형에서는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보더니 이때 이제 후쿠야마가 문화예술, 인식 지형에서 시간이 앞으로 못 나가고 모든 것이 가능한 시간이 되고 앞에 있는 것이 뒤에 오고 뒤에 있는 것이 앞에 오고 막 이게 시간이 말 그대로 이제 동시에 존재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이게 흘러간다라고 하는 개념이 깨져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후쿠야마가 역사의 종언이라고 하는 개념을 첫 번째는 아까 말한 동서냉전이 깨지는 것을 보고 그런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상황 때문에 역사는 종언이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해서 이 역사의 종언으로 인해서 전 세계 지식인들이 혹은 그 여러 매체들이 이 사람과 이제 관계를 맺고 이제 고민을 하게 됐죠. 근데 이 사람과 이제 대치적인 국면을 이룬 사람은 바로 사무엘 헌팅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역사가 종언하는 것이 아니라 이념이 깨지고 이념의 역사가 아니라 이제는 문명의 충돌이 온다. 문명과 문명의 충돌이 오는 것이지 역사는 계속 앞으로 나간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오늘 시간은 점점 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 더 가속화되는 사회에 살고 있다. 그럼 점점 더 가속화되는 시간, 뭐 그거는 여러분들 컴퓨터를 봐도 알죠. 옛날에는 뭐 몇 초도 기다려도 뭐 그랬는데 지금은 1초도 못 기다리잖아요. 이렇게 딱 해놓고 안 나타나면 뭐 조바심이 생기고 컴퓨터 데이터 속도도 빨라지고 차도 속도가 빨라지고 아시다시피 좀 있으면 하이루프 원이라고 그래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16분 만에 날아가는 게 이미 뉴욕과 워싱턴에서는 트럼프가 구두로 그 승인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하이퍼루프만으로 픽 날아가는 거죠. 자기 부상용처럼. 그 정도로 이제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빨라지는데 빨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역사가 공간을 지배하는 역사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공간을 지배하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글로벌 세상으로 가게 된 거죠. 글로벌한 세상에 가다 보니까 먼 것이 가까워지는 거죠. 먼 것이 없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가까이 있는 것이 멀어지는 거죠. 이게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서 뉴욕으로 슉 날아가는 사이에 한국에서 바로 옆에 있는 나라는 굉장히 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과 힘을 가진 사람은 거리와 상관없이 가까워지는 반면에 가까이 있는 사람은 오지나 힘이 없거나 돈이 없거나 기술 개발이 없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런 사람들은 더 어두운 세상을 살게 되고 이제 역설이 벌어지는 거죠. 가까운 곳은 멀어지고 먼 것은 가까워지고 그러면서 이제 먼 것이 가까워지는 것들은 또 구체적으로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 한정돼요. 돈 없는 사람은 비행기를 자주 못 타니까 가고 싶도 못 가는 거예요. 발이 묶여서 시간도 안 나고 돈도 없고 돈 있는 사람은 푹푹푹 이렇게 날라다니니까 동시적으로 마치 순간이동하듯이 세계를 왔다 갔다 하는데 돈 없는 사람은 발이 묶여서 또 움직이지도 못해. 그러니까 이제 이 과학기술은 중립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양극화를 가속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를 시장화시켜서 소위 말하면 미국화, 아메리카나이제이션, 미국이나 혹은 돈이 있거나 자본을 만들거나 시장을 개척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를 시장을 만들어 버려서 자본은 더 많은 자본을 가지고 자본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자본은 우리 지갑에 있는 돈하고 자본하고 다른 것은 이거는 돈이지만 자본이 아니에요. 자본이 되려면 자본은 움직여야 돼. 서큘레이션이 해야 돼. 그래야만 자본이 되고 자본은 반드시 잉여 가치를 만들어야 자본이라 그러거든요. 지갑에 있는 돈은 잉여를 못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건 자본이 아니에요. 그냥 돈이지. 이 자본은 끊임없이 순환을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물류라고 하는 개념이 생기고 이 물류를 빨리 해야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거죠. 순환 속도를 빨리 해야 자본이 더 순환을 할수록 자본은 커지게 마련이니까 이런 것도 이제 가속화시키는 사회를 가속화시키는 그 강력한 우리가 멈출 수 없는 엔진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존재하는 한은 이 가속화는 계속된다라고 하는 문제. 그러니까 이런 가속화 속에서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는
우리는 무언가는 잃고 뭔가를 얻을 것이다. 우선 당장 얻을 수 있는 거는 가속화되면요. 꼰대들이 사라져요. 빨리 움직이니까 높은 놈, 낮은 놈 뭐 이런 꼰대들이 다 사라져. 뭐 힘으로 누르는 것도 안 돼. 통제도 안 돼.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 중국이 통제한다 그러죠. 이것도 금방 깨져요. 어떤 것도 이제 권위주의적인 힘은 점점 약해지고 힘들이 다 국제화돼요. 왔다 갔다 하고 네트워크가 되면서 그러면서 그런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또 나쁜 점은 금방 말했듯이 그것들이 또다시 자본화되고 권력화되면서 이게 빈부 격차가 심해지고 양극화가 심해진다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새로운 권력들이 생기죠. 그래서 이런 문제 등등이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도 그 가속화라고 하는 사회에 우리가 사회에 속하는 한 섬에 가서 혼자 살지 않는 한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가속화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이제 여기가 핵심이고 그래서 이제 시간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시간이 무엇인가라고 질문할 때 그 뭔가가 무엇인가라고 질문하면 사람들이 대답을 못해요. 사랑이란 무엇인가 이러면 대답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하면 대답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그전에는 아는 것 같은데 질문해서 대답하려면 대답할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이 이거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철학적인 질문이거든요. 뭐 인생이란 무엇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자유란 무엇인가, 뭐 이런 등등. 이 죽음이란 무엇인가, 생명이란 이 질문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람을 이제 공경에 빠뜨리는데 이런저런 고민 끝에 우리가 그 많은 고민을 이제 살펴보면서 대충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는 시간이란 의식의 구성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제 베르그송이라든지 유명한 철학자들이 이미 시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준 지식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다. 그 얘기는 또 뭐냐면 자, 의식이 그럼 어떻게 하면 시간이 생기느냐라고 의식하지 않으면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의식을 해야 시간이 존재하게 된다. 그러니까 시간은 인간하고 아무 상관없이 이렇게 막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인간의 의식 속에 돌아가는 거예요. 시간감이 없으면 시간이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과거는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과거는 없다. 치매 환자들은 과거를 잃어버리죠. 점점. 과거가 과거로 나타나는 것은 기억 때문이다. 현재가 현재로 나타나는 것은 주목. 뭔가 주목을 할 때, 하고 이걸 가만히 쳐다보고 있을 때. 그 다음에 미래가 미래로 나타나는 것은 뭔가를 희망하고 기대할 때, 미래가 우리 앞에 의식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세계가 다 의식의 순간인데, 그 세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충실한 삶을 살 것인가. 뭐 이런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단한 말로 하자면 이렇습니다. 아무리 뭐 50년을 살고 60년을 살고 80년을 살아도 오래 살아도 삶이 빈정한 사람이 있고 20살을 살다가 죽어도 삶이 아주 짙은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삶을 충실하게 사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앉아서 내가 기억해낼 수 있는 성분만큼 자기가 살아왔다고 생각하면 돼요. 기억이 없는 것은 살았지만 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뭐 이렇게 하다가 문 열고 집에 나가다가 내가 그 불을 껐는지 안 껐는지 기억이 안 나. 이것은 자기가 불을 껐는지 안 껐는지를 모른다는 것은 했지만 안 남아있는 거지. 자기도 모르게 계속 하고 있는데 다 빠져나가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했는데 저 사람과 어떤 순간에 기억나는지를 더듬어 보면 몇 개 안 난다. 그러면 그냥 몸없이 생각 없이 그냥 산 거예요. 근데 이런 기억들이 하나하나 떠오르는 게 많고 생생할수록 그때 손잡았을 때의 느낌, 그때 공기, 그때 빛, 그때 그 수분들, 그때의 감정들, 그때 슬픔들 이런 것들이 막 계산을 하잖아요. 기억이 우리를 이렇게 오면 우리 삶은 여전히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억은 흥미롭게도 우리가 인간이 알고 있는 기억과 컴퓨터가 알고 있는 기억은 달라요. 컴퓨터는 기억을 딱 기억장치하면 복구할 때 그대로 나타나요. 있는 그대로 A를 기록해서 A가 나타나요. 근데 사람은 기억을 하는 순간, 기억을 떠올리는 순간 A가 A로 안 나타나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관심과 목적과 뭐 이런 것에 의해서 과거가 변형되어서 나타나요. 과거가 절대로 그대로 나타나는 법이 없어요. 오늘 내 관심에 따라서 기억이 재구성돼. 그것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기억으로 뭐 할 건지에 대한 나도 모르는 미래에 대한 생각이 세계가 전벌돼요.
그 인간의 기억은 반드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융합되는 시간. 그거를 베르그송은 지속이라 불러요. 지속. 그래서 이 지속하는 시간이 인간이 살아가는 시간. 그래서 이 베르그송은 물질과 의식이란 말을 쓰는데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들은 이미지다. 그 다음에 우리의 의식은 바로 기억이다. 이 기억을 빼고나면 의식이 존재 안 한다. 왜냐하면 기억을 함으로써 현재가 있고 현재를 함으로써 미래가 있기 때문에 이 기억이 의식의 핵심적이고 기억밖에 없다. 의식은. 근데 우리는 기억 가지고 계속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전부 다 이미지예요. 이게 끊임없이 변하는데 그 단편적인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단편적인 것을 만지고 단편적인 것을 느끼고 근데 끊임없이 변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세상을 마주하는 거죠. 이게 이미지라고 그래요. 이미지고 우리는 의식은 기억이다.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인간이 깊게 살겠느냐. 뭐 여기서는 궁극적으로는 살아있는 시간이 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살아있는 시간은 우리가 사는데 내가 이 시간을 충만하게 사는 게 살아있는 시간이지 그냥 충만하게 내가 살고 싶은 방식으로 내가 보내고 싶은 방식으로 내가 시간을 충분히 보내서 내가 만족감이 오는 게 바로 살아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이 이렇게 있으면 내가 먹고 싶은 걸 다 먹었을 때 그 포만감이 있죠. 더 먹고 싶은데 이거밖에 못 먹었어. 이런 아쉬움이 없는 시간이 흠뻑 들어서 내가 경험을 다 하는 이 충실함이 연속되면 삶이 꽉 차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그렇게 못하는 거죠. 왜? 당장 뭐 항상 이게 눈앞에 보이는 이익, 욕망, 욕구에게 붙잡혀 있어요.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충만한 가치를 다 빠지고 내 당장 목적에 따라서 사물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합니다. 사물이 나에게 빛으로 와서 내 몸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걸러지고 내가 필요한 것만 딱 남아서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습관적 기억. 아까 말했듯이 뭐 이게 막 습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지금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했는지도 기억 안 나고 이제 이게 습관적 기억이에요. 그런데 어느 이제 하이데거의 망치라고 하는 유명한 게 있습니다. 망치를 이렇게 못을 박을 때는 아무 생각 없어요. 근데 망치가 뚝 부러지면 이게 뭐지 하고 이제 망치를 쳐다보고 못을 쳐다보고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순간 갑자기 뭔가가 열리게 되죠. 그래서 도구주의적 연관성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뭔가가 열려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보지만 보지 않고 만지지만 만지지 않고 듣지만 듣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그때 비로소 보고 지각이 살아있게 돼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유용한 기억은 항상 뭔가를 하기 위해서니까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쓰고 있다가 그 목적으로부터 벗어나는 순간 그래서 유용성 내가 이걸 뭘 어떻게 해야지라고 써먹어야지 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야만 비로소 우리는 그 시간에서 벗어나서 시간을 대면할 수 있는 열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그 도구주의적이라든지 유용하다라고 하는 그 우리의 목전에 있는 사태로부터 벗어나거나 그것이 깨어져야 비로소 우리는 시간을 의식하게 되고 비로소 살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성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성공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지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삶이 성공적인 삶일까요? 지금 행복한 거? 하루하루 행복하고. 너무 날파리 같은 대답. 너무 동물적인. 너무 동물적인. 아니 뭐 순간순간 행복하면 되지만 순간순간 행복 안 하니까. 자기 전에 잠자는 게 편안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다음날 시작되는 하루가 되게 기대될 때.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아침에 일어날 때 되게 그 막막함이 있어요. 그러면은 좀 내가 진짜 뭐 잘 못 살고 있구나. 그냥 시간만 보내고 있구나. 살아내고만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이. 그 내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확인 아니에요? 내가 내일 뭔가 할 게 있구나. 누구를 만날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나에게 찾아오고 기대가 문이 닫혔을 때. 그런 뜻인가요? 약간 그런 뜻 같기도 하고. 그거는 지금 말한 건 약간 심리적이고 주관적일 수도 있잖아요. 주관적이지 말고 혹시 객관적인 지표는 없을까요? 우리가 성공적으로 살고 있다라거나 성공적인 삶이다라고 하는 객관적인 지표.
근데 저 잠깐 그렇겠지만. 고백해도 될까요? 그럼요. 왜냐면 선생님 강의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 오픈학교 때. 그래서 그때 극한 선생님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시간을 쓰는 게 그때 댓글 설명하시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성공한. 맞아요. 나는 그래서 그런 얘기하는데 내가 쓸 수 있는 시간 중에 반 이상을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쓸 수 있다면 지표대로. 이게 반은 뭐 호랑이를 만나서 할머니가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호랑이가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내 떡을 줄 테니까 잡아먹지 마라. 떡을 주고 판 하나 잘라줄 테니까 나 잡아먹지 마라.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뭔가를 줘야만 우리가 자유롭고 그렇잖아요. 가진 게 몸밖에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느 일정 부분은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어느 일정 부분은 내가 하고 싶은. 근데 실제로 노동이든 뭐든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의 반 이상을 정말 내가 기꺼이 내가 하고 싶어서 시간을 쓴다면 나는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해요. 돈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거는 물질하고 상관없다는 거죠. 독립군들 아까 말씀하신 독립군들은 그렇습니다. 거의 성공한 사람이죠. 근데 성공한 데 문제는 독립군이기만 하지만 독립된 시간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 쓰게 되면 우울하고 나는 못 가졌다. 나는 돈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나를 계속 이게 자긍감이 사라져서 독립군이란 시간을 많은데 내가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내가 쓰고 싶은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독립군이지만 패배한 독립군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주체적으로 내 시간을 내가 쓰고 싶은 시간으로 만들고 그 시간이 내 시간의 태반을 넘으면 나는 성공한 사람과 성공한 삶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공은 이 돈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공간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물질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내가 정말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만족감을 얻을 때 이게 성공적인 삶이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객관적인 지표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객관적으로 반 정도로 나누면 반 이상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이 정도는 내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니까 싫은 소리 좀 듣고 그래도 내가 이만큼 내게 있잖아. 이렇게 좀 미안도 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서 우리는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자원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정말 시간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우선 내가 시간의 주인이 돼야 돼. 시간을 내 마음대로 써야 돼. 내 처분하에 있어야 돼. 그런데 문제는 그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면 시간은 있는데 막막해. 뭘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삶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것도 철학적인 질문 중에 하나인데 사람마다 다르겠죠. 돈은 삶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얘기도 썼지만 돈을 왜 버느냐.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어서 나중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번 사람들의 늘 얘기는 죽기 전에 또는 하는 얘기는 내가 정말 더 사랑을 못했다. 내가 더 보고 싶은 사람을 더 많이 못 봤다. 게으르게 뒹굴거리면서 하늘 쳐다보면 좀 누워있지를 못했다. 이런 돈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성공하고 난 다음에 그걸 하고 싶은데 그거는 성공하고 아무 상관없는 문제거든요. 거의 대부분 다 그래요. 그것뿐만 아니라 죽기 전에 사람들이 후회하는 게 있어요. 후회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는 두 번째 항상 해당되는 게 뭐가 있느냐면 무엇을 해서 후회하는 경우는 없어요. 무엇을 안 해봤어. 이걸 안 해봤어. 내가 왜 안 해봤을까? 왜 못 해봤을까? 왜 내가 겁을 먹었을까? 왜 내가 안 해봤을까? 왜 내가 그걸 미루다가 끝냈을까? 안 해본 것에 대한 후회가 있지 한 것이 설령 내가 해가지고 뭐 손해보고 뭐 다치고 아프고 상처를 받아도 한 것에 대해서는 후회를 안 해요. 내가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나는 실천을 했고 내가 한 것에 내가 돌려받았기 때문에. 근데 내가 안 한 것은 내 삶을 할 수 있었는데 안 해본 것은 빠져나가서 해보지도 못했으니까. 해보지 못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시간을 주어져도 내가 해보고자 하는 능동성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그러지만 사람도 똑같은 어원인데 살다라고 하는 건 사라지다라고 하는 수동사가 아니에요. 산다라고 하는 건 능동형이에요. 능동형은 내가 주체가 되고 주관이 돼서 내가 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시키지만 내가 좋아서 내가 시키는 걸 내가 하는 거지 내가 싫은데 내가 시키는 걸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지. 이 능동적인 시간이야말로 정말 내 시간이고 내가 아까 말해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었고 그래서 충만하기 때문에 죽어도 괜찮아. 근데 내가 먹고 싶은 걸 못 먹고 눈치를 보고 이 먹으려고 해도 안 먹고 저 사람이 시켜서 싫은데도 먹고 뭐 이렇게 먹으면 식당 나가 레스토랑 나가서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눈치 보더라도 내 먹고 싶은 거 좀 먹고 그래서 미움받을 용기라고 하는 그게 아니에요. 미움을 받아도 내 하고 싶은 거 좀 하고 내 먹고 싶은 걸 먹으면 되는데 이 먹으면 얘 눈치 볼까 봐. 눈치 보고 여기 묻고 싶은데 이런 거거든요. 삶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것을 정말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용기라고 하는 문제인데 이 그리스도 시대 때부터 많은 덕들 가운데 용기라고 하는 덕이 모든 덕을 덕으로 만들어주는 페디스탈이라고 그랬어요. 이 용기라고 하는 덕이 없으면 정직도 쓸모가 없고 그 아름다움 뭐 사랑 다 쓸모가 없어. 이 용기라고 하는 것이 덕을 덕으로 만들어주는 거거든. 이 용기를 못 내면 결국은 살아있는 시간도 죽은 시간으로 만들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살아있는 시간으로 우리가 시간을 살려고 하면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향해서 맹렬히 물론 뭐 남을 죽이면 안 되겠죠.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런 범죄 수준은 아니라 나쁘게 말하면 비윤리적이고 반윤리적이고 반도덕적이고 비도덕적이라도 과감히 나는 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그렇게 해서 그 이후에 오는 것이 뭐 이게 쇠고랑 찬다거나 뭐 이렇게만 하지 않는다면 내가 빨간불 있어도 건너가면 그만이죠. 그렇잖아요. 건너오시면 건너는 것이 뭐 이렇게 까지 그 정도도 못해요. 나는 그보다 훨씬 더한 것도 할 수 있다고 생각돼요. 도덕의 윤리에 묶여서 사는 것도 창백한 삶이에요. 이 사람은 이렇게 있는데 윤리와 도덕은 인간이 만든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런데 내가 이걸 해서 이 사람이 상처를 주거나 저 사람이 상처를 주거나 이렇다고 생각해서 안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다른 사람이 아무 탓도 없는데 내가 지레짐작으로 내 스스로 양심, 내 스스로 검열하고 이렇게 사는 것은 자기 스스로 정말 빈약하게 사는 방법, 빈약하게 사는 용기 없는, 나쁘게 말하면 너무 착하게 살아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착하게 살면 아무것도 건져낼 수 없어요. 재미도 없어요, 삶은. 시키는 것도 안 하고 뭐 이렇게 빼딱거리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면 손가락 할까봐, 뭐 미움 받을까봐, 사랑 못 받을까봐.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사랑을 하는 사람인데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하는 짓을 하는 거잖아.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이 종이 되는 거거든. 수동사가 되는 거거든. 나는 그냥 사랑하는 거야. 내 사랑하는 게 네가 싫으면 그만둬라 이거야. 근데 내가 사랑하는 것을 너가 사랑하면 너도 나를 사랑하고 그게 진정한 사랑이거든요. 근데 내가 그 사람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내가 싫은데도 참고 뭐 그것이 연극을 부리고 이런 것은 정말 삶을 낭비하는 일이고 실제로 깊이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사랑받는 걸 좋아하잖아요. 누구보다 인정받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여기 아까 말한 그 역사에 종언한 후쿠야마가 흥미롭게도 이 사람이 이제 일본계 미국인인데 이런 사람들이 놀라운 것은 뭐 모든 대단한 사상가들이 그랬지만 자기가 한 말을 뒤집어 버려요. 아니다 싶을 때는. 그게 용기죠. 뭐 하이데거도 그랬고 뭐 비트겐슈타인도 그랬고 뭐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그래요. 해겔도 그랬고 영해겔도 다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남아있는 중증감이라 그래서 한번 말한 거는 지켜야 된다. 가장 어리석은 짓이야. 내가 말했고 약속했다 해서 꼭 지켜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지킬 필요가 없어. 안 지킴으로써 내가 더 좋고 너가 더 좋으면 안 지키는 게 더 좋아. 근데 말을 지키는 거 왜 지키는 목적이 사라졌잖아. 근데 지키기 위해서 지키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이거든요. 안 지킴으로써 더 좋은 삶이 열리면 안 지키는 게 맞아요. 배신도 때려야 되고. 근데 그 배신이라는 것이 배신을 때릴 만한 그 배신보다 배신을 때려서 오는 더 큰 가치가 없는데 배신을 때리니까 나쁘거나 더 나쁜 결과를 맞이하니까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배신 때리니까 다 나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에 너무 충실할 필요는 없는데 이 사람도 그래서 10년 후에 역사의 종언에 대한 자기 비판을 자기 스스로 비판해요. 자기가 자기를 비판해요. 훌륭하죠.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이거는 맞고 이거는 틀렸다. 딱 얘기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몇 가지가 인간의 역사를 이렇게 움직여 나가는 힘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기술과 과학, 정치, 경제가 인간의 힘을, 인간의 역사를 이렇게 추동해 나가는. 이 사람은 처음에는 정치, 경제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해겔로부터 온 건데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인정 욕망. 사람은 빵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남이 나를 인정해주는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요.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삶은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싫어. 그래서 삶에 만족이 없어.
그래서 이 자긍심을 만들어 가야 되는 이건 이제 인정투쟁이라고 그래요. 그 인정을 받아야 돼. 그 인정은 이 역사로 움직이는 거지만 이게 반드시 한 방향으로 가지는 않는다. 근데 그 더 중요한 것은 뭐 이제 과학기술에 관한 문제가 나와요. 과학기술에 관한 문제가 나오지만 그 인정이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이 살아있는 시간도 지나치면 인정 욕망 때문에 인정 욕망에 덫에 걸려서 인정이 나를 죽이게 돼요. 그 인정은 양날의 금인 거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다 보면 내가 사라지고, 근데 인정을 못 받으면 또 나도 존재감이 없고, 그 사이 이제 춤을 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살아있는 시간을 살아가는 시간은 첫 번째는 아까 말했듯이 기억을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자면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공간적인 삶은 살아있는 그 삶의 그 본질이 아니다. 인간답게 살아가는데 공간이 아니라 시간이 더 소중하다. 시간이 더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은 에리 프롬 말로 소유적 존재로부터 존재적 양식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존재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니체가 말했듯이 위험하게 살아라. 그러니까 뭔가를 내가 불안해가지고 돈을 자꾸 모으고 물질을 모아서 내가 집을 짓고 이렇게 편안하게 살려고 그러지 말고, 존재적인 삶에서 중요한 것은 그때그때의 나중에 금방 얘기했던 메모리, 기억이 탄탄한 아름다운 행복한 혹은 짙은 강렬한 기억들이 살아남아 있도록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순간을 모으기 위해서, 공간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기 위해서 살아라.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모였잖아요. 그럼 이것이 우리 전부 다야. 이게 우리 인생 전부 다야. 여기서 죽음과 삶이 있다고 생각하. 내가 이 사람 만났을 때 이 사람이 나는 오늘 전체야. 우주야. 주어진 시간이 우주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에게 충실해야 돼. 근데 이 사람을 만났는데 다른 사람 생각하고, 이걸 먹는데 다른 생각하고, 이러면 이 시간이 빠져나가요. 이 시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둘이서 손을 만진다 그럽시다. 악수를 할 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악수를 할 때 그 촉감 모든 것들을 흔히 이제 동양에서 말하는 마음 챙김이라 그래요. 사물을 더 자세히 보면서 모든 것들을 다 감각으로, 그 시간이 모든 존재에 올인하는 삶이 존재적 양식의 삶이에요. 그거를 마인드풀너스라고 그래요. 마음을 챙긴다. 그래서 아까 마음을 안 챙기면 내가 했는데 내가 한지도 몰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이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생한 경험들이 가급적이면 나쁘게 말하면 일탈을 좀 해야 돼. 그래야 내가 남아있어요. 이 사람하고 착하게 사회에서 요구하는 대로만 말하고 듣고 이러고 헤어지면 아무것도 없어. 습속 그대로니까. 약간 때리기도 하고, 사람과 사람이 친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예의를 약간 무너뜨려야 돼요. 내가 너에게 너무 예의적인 말만 하고 당신도 나에게 예의 맞춰서 하면 형식적으로 문제는 없어요. 불쾌는 하지 않지만 사물과 사물, 인간이 내면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예의도 슬쩍 건드려서 저쪽에서 받아주면 덜 건드려. 근데 안 받아주면 빠져나와야 돼. 그러니까 요게 사람이 플레이를 해야 되거든요. 인간은 놀이하는 인간이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의 특징은 동물하고 달라 이중성을 플레이할 줄 아는 사람이라말로 이제 예술가이면서 진정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놀이를 한다 칩시다. 이 때려 죽이 뿌리려고 그러는데 그냥 진짜로 죽이듯이 그렇게 해야 되거든. 그래야 노래가 돼. 근데 진짜 또 죽이면 안 돼. 근데 진짜 죽이듯이 안 하고 안 죽이듯이 죽이 뿌릴 거야. 이러면 또 이게 놀이가 안 돼. 그러니까 놀이는 진짜 그럴듯하게 하지만 또 진짜 그렇진 않아. 이중성을 왔다 갔다, 이게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놀이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화 안에서 허용하는 수준에서 넘어갔다가 빠져나왔다 해야만 금방 말했듯이 약간 위험하면서 경험이 강렬해지지, 모든 코드에 맞춰서 살면 아무것도 남지가 않아요.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탈코드화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코드대로 지키면 착한 사람인데, 착한 사람은 칭찬을 받을지 몰라도 삶의 내용이 없어. 시키는 대로 살기 때문에. 근데 코드를 깨면 또 범죄자가 돼. 그러니까 정상인과 범죄자 사이의 경계를 이렇게 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인간이 인간으로서 정말 가치 있게 사는 것은 자기가 주어진 모든 것들을 늘 초월해야 돼요. 넘어서는 내가 아는 것도 넘어서야 되고 내가 아는 감각의 것도 넘어서야 돼. 이 초월의 경험이 없으면 인간은 확장이 안 돼요. 내가 아는 것, 모르는 것 사이를 움직여야 돼요. 그러려고 그러면 내가 아는 경계로 이렇게 나가야 돼요. 내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인식론적으로든 감각이든 모든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밀고 나가서 삶을 금방 얘기했듯이 주어진 시간을 가득 차게 존재론적으로 살아야 돼요. 니체가 게이 사이언스에서 쓴 말 중에 실존으로부터 가장 큰 과실과 향락을 수확할 수 있는 비밀은 이것이다. 위험하게 살아라. 너희 도시들을 산기슭에 건설하라. 너희 동료들과 너 자신들과 전쟁하며 살아라. 전쟁 같은 사랑 같은 전쟁. 정말 이 사회를 틈을 잘 타야 돼요. 그게 이제 지혜로운 사람들이고, 그 눈치가 소위 말해서 소셜 인텔리전스라고 부르는데, 암기 잘하고 이런 기억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저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면밀히 살피면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을 이렇게 살피면서 이 유의를 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기억하는 시간이 되면 내 삶의 기억이 충만해지면 나는 지금 내가 기억 전체가 내 삶의 본질이에요. 내가 저 사람하고 60년을 살았는데 기억나는 게 없어. 60년을 같은 침대에서 살았어. 근데 저놈은 내가 싫은 것밖에 기억이 안 나. 진절머리 나는 처음에 만났던 기억하고 중간에 다 빠져나가. 이건 살았지만 산 게 아니거든요. 일주일을 살아도 그 모든 것을 기억하며 그 사람을 추억하며 그 사람을 그리워하며 그 사람을 사랑하며 오늘을 담그고 또 미래를 또 상상하며 이런 시간들이 또 기억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삶이 또 내일의 기억이 되고 앞날이 나의 기억을 또 만들어주는 공간이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한 인간으로서는 살아있는 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되게 많이 흔히하게 얘기하는 게 나이 들면서 점점 시간이 되게 빨리 지나간다 막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진짜 예전에 있었던 내가 천천히 흘러갔던 때 아니면 되게 빨리 지나갔던 때 그런 거를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개인적으로 그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도 여전히 20대랑 30대는 비슷하게 시간이 흘러요. 선생님은 나이하고 아무 상관없이 젊게 사시고 젊게 살고의 삶의 방식이 내 의식 속에 네.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는 느낌이 지금도 없어요. 앞으로 나는 없을 것 같고 내 개인적으로 정말 고백하자면 근데 이제 나이 들어서 빨리 지나간다는 것은 이런 뜻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건 나이가 들면서 좀 더 시시해지고 기대를 안 하고 그러니까. 흥분을 안 하고 집중을 안 하고 열정을 안 가지고 있으면 시간이 이제 설렁설렁 빠져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시간은 똑같은데 그 정신의 에너지가 줄어들면서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고 느끼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호기심이 없어지는 게 되게 큰 문제인 것 같아요. 호기심도 그렇고 설레지도 않고 열정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 시간이 옛날보다는 빨리 지나가는 듯. 금방 말이죠. 시간은 의식이니까요. 의식이 바뀌면서 시간이 실제로 나이 많은 사람에게 시간이 빨리 가고 젊은 사람에게 천천히 가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전 이런 얘기는 들었었어요. 과학적으로 어린아이들은 이게 기억을 말씀하셨는데 같은 시간인데 행위나 그러니까 지각 인식이 일어날 때 훨씬 더 작은 단위로 시간이 쪼개져서 뇌에 기억이 된대요. 근데 나이가 들면 이제 뇌가 노화되니까 더 띄엄띄엄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기억이니까. 네, 네. 기억 말씀하신 그게 만약에 인문학적으로 아까 그렇죠. 말씀하실 때 이게 진짜 과학이랑 딱 맞는 얘기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억을 잘할 수 있고 모든 것들을 섬세하게 기억하려고 그러면 나이가 들어서 노화된 것을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을 챙기는 거죠. 무심하게 보내지 말 모든 것들을 주목하면 나이가 드는 대신에 내 세포는 좀 어릴 때보다 약하지만 그것들을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 선생님 말씀 듣고 책을 읽으면서도 계속 끊이지 않는 질문이 정말 시간이라는 것이 그런 의식을 빼버리면 인간한테 그럼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가? 그렇죠. 존재하지 그 인간에게는 존재하지 않죠. 물리적인 시간은 존재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죠. 예컨대 이제 그 치매에 걸린 분들 이런 시간이 존재하지 않죠. 무시간적으로 살죠. 시간 개념이 없죠. 조금 더 문명적 문화 비판을 하자면 아까 말한 남성적인 시간은 계속 생산을 해야 되니까 계속 앞으로 나가는 시간이에요. 여성적인 시간은 흥미롭게도 여자는 엄마의 딸로 태어났지만 내가 또 딸을 생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딸을 보면서 내가 딸이었던 시간이 이게 다시 회귀되는 거죠. 남자는 그게 없는데. 그러면서 시간이 순환적으로 바뀌어요. 내가 그때를 돌아가서 내가 딸이고
엄마가 나 있을 때 시간을 이게 저절로 그렇게 되죠. 남자는 그게 없는데. 그러면 여자는 끊임없이 뒤를 돌아가고, 그 다음 여자도 몸 자체도 그렇지만 이게 이제 순환적이에요. 그죠? 예,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남자는 계속 직진밖에 없어. 예전에 순환적이고, 여자는 어떤 특정한 시간, 예를 들어서 뭐 애를 낳았을 때, 뭐 이럴 때를 항상 기억해. 결혼 기념일, 이렇게 남자보다 훨씬 기억을 잘해. 그걸 기념비적 시간이라고 그래요. 어떤 상징적인 시간은 여자는 절대 안 까먹어요. 문화나 문명 비판으로 보자면 남성적인 시간은 시간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떠나보내는 시간이고 생산을 위한 시간이지, 실제 인간으로 사는 것은 현재와 과거가 왔다 갔다 순환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기념비적 시간, 어떤 첫 키스한 시간이라든가 뭐 첫 포옹한 시간, 이런 것들을 생생하게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덜렁덜렁 보내버리면 기억해도 그때가 언제였던지 생각을 잘 못하는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시간을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다시 없다라고. 인간의 다시 군데군데에 있어서 돌아가서 돌아오고 돌아가서 돌아와야만 기억이 풍성해지고, 기억이 풍성해져야만 삶이 충만해지거든요. 아까 말한 기억이 곧 의식이기 때문에. 근데 기억하지 못하면 의식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기억이 아까 의식의 세 형태 중에 하나잖아요. 의식이면 시간은 그 사람에게는 존재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는 존재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공간, 시간의 건축가가 되자라고 하는 것은 유태인들처럼 의도적으로, 예를 들어서 안식일이 있어요. 유태인들은 금요일로 해가 질 때부터 그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 안식일 해가 딱 지는 순간부터 아무것도 안 해요. 그 시간은 성스러운 시간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차도 몰면 안 돼. 모든 전기도 써도 안 되고, 그때는 완벽하게 신의 시간으로 보내야 돼. 신의 시간으로 예배하고 친구와 코이노니아십을 나누고. 이슬람에는 그날 안 먹는 날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그 시간이 딱 오면 그거는 우리와 상관없이 새로운 시간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듯이 시간의 건축을 한다는 것은 우리도 어느 날을 딱 만들, 그날 되면 모든 것이 중요한데 이거를 그냥 해야 돼. 그래서 친구든 사랑하는 사람이든 가족이든 그런 강제화된 시간, 절대화된 시간, 말하자면 그 안식과 같은 시간들을 만들어서 그 시간 되면 무조건 그만두기. 이렇게 시간을 건축해야 되거든요. 그냥 내버려두면 시간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홀로 가고 끊임없이 써야 되고 이런 시간이거든. 근데 이제 그게 건축이나 디자인하는 사람도 시간을 끌어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9.11 사태 9시 몇 분에 사람이 수천만 명이 죽어서, 그럼 그 시간만 되면 그 시간을 기억하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생일이 5월 며칠이라 칩시다. 그럼 그 5월 며칠에 되는 그 시간이 되면 그 아름다운 빛이 그 공간의 모양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은 그 사람을 스페셜하게 만들어주는 공간. 그럼 그걸 어떻게 돼요? 그걸 기다리게 되겠죠. 스톤헨지도 그렇고, 기다림의 미학, 그 시간이 되면 현실을 초월하게 되니까 초월의 미학, 이런 미학들이 열리는 거죠. 그건 공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미학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어떻게 하면 의식하게 만들고, 시간을 어떻게 디자인 속에 끌고 들어오고, 시간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끌고 들어와서 다시 그 시간을 통해서 새로운 것이 쫙 열리게 되는가 라고 하는 거죠. 한나라들에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어디 있는가? 우리는 여기를 떠나버리거든. 생각하는 순간, 음악을 듣는 순간도 우리는 어디를 떠나버려요. 지금 여기에 묶여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건축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는 공간에 대해서는 아이디어도 많고 뭐도 많이 하고 디자인도 많이 하지만 시간에 대해서는 누구도 디자인하지 않는다. 선생님 빼고는 제가 제일 나이가 좀 많이 있는 사람 같아요. 근데 나름대로 그 시간을 건축한다는 그런 생각까지는 해본 적은 없지만, 그 작은 자유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면서 지내고, 또 우리 세대가 항상 그 선형적인 그런 시간은 정말 시달리면서 살았었잖아요. 이제 어느 시점이 되니까 이거 어떻게 살아야지 되지? 그런 문제들이 좀 생기게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사실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보다는 좀 다른 시간을 살고 있기는 하지만, 이 시점에서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작년에 제가 산티아고 순례를 하면서 그런 그 온전히 그 나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 그리고 내가 시간을 조정해보고 계획해보는 거,
그런 시간을 거의 한 달 좀 넘게 지내보면서 사실은 좀 많이 혼란스러웠고 또 이제 이렇게 젊은 세대가 아닌 사람으로는 또 이런 기회도 좀 많지 않고 자주적으로 살긴 했지만 내가 과연 그렇게 살았나 혼란스럽기도 하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일거리들을 만들어서 지내왔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그 많은 기업들을요 건축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냥 어디엔가 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뒤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머릿속에는 다 있긴 한데 근데 지금부터라도 저는 뭐 나이 많고 적고와 상관없이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그 선형적인 시간이 아니라 순환적인 시간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이런 겁니다. 그 우리에게는 늘 금방 말한 안식교회 같이 우리 일상과 상관없이 딱 열리는 시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 죽었다, 어떤 사람 태어났다. 그러면 그걸 애도하고 그걸 기뻐하고 그 시간에 참여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그 의식적으로 그냥 하자는 형식적으로 태어났고 죽었고 모든 것들이 소위 말하면 리추얼을 잃어버렸어요. 모든 것들이 카니발을 잃어버렸어요. 그 삶의 그 시간은 우리가 그 시간에 맞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듯이 우리가 계속 뭔가를 그림을 그리다거나 건축을 한다거나 뭐 글을 쓴다거나 이렇게 하면서 계속 가면 계속 뒤에서 이게 이제 그림자만 늘리고 나중에 그림자 길이는 정해지면서 자꾸 짧아지고 끝나거든. 그러니까 이거 뒤에 놈을 앞으로 들고 또 뒤에 놈을 들고 이게 친구를 불러서 우리가 또 파티하고 우리 그때 뭐 했지? 하고 우리가 요즘 20대 애들은 그런 걸 잘하는 것 같은데 만난 지 100일 됐다. 만난 지 뭐 얼마 됐다. 근데 요것도 사귈 때만 하고 난 다음에 시간 지나고 나면 둘이가 좋아지면 끝나버려. 이게 평생 안 가. 이게 문제야. 이게 끊임없이 사이클 중요한 마뉴멘트를 마일스톤을 만들어서 그걸 또 기념하고 또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시간을 두껍게 만들고 기억을 충분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았지. 그걸 또다시 느끼면서 지금 이 시간을 또 보내고 이것들을 반복해야 되거든요. 그걸 소위 말해서 이제 리추얼하게 보낸다라고 하는데 현대적인 삶이 이걸 못하도록 자꾸 만들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하면 돼요. 근데 안 하게 되죠. 그렇게 하게 되면 뭐 당장 해야 될 거 못 해야 되고 돈을 벌여야 되고 안 해야 될 이유는 99가지가 있고 할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다고 항상 변명을 찾으면 못할 이유는 항상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냥 눈 딱 감고 하면 세상 안 무너지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더 도발적이어야 되고 조금 더 내가 해왔던 방법을 이탈도 해야 되고 내가 사는 방식으로 계속 살아서 안 되겠다라는 자각이 들면 내 삶을 과감하게 궤도로 수정을 해야 돼요. 수정을 어느 정도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깨달음도 그게 나의 일상에 변화를 줄 수 없는 깨달음은 다 쓸모가 없어요. 감정적으로 끝나버려요. 느리게 사는 삶, 느리게 사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맞지 하고는 뭐 행복이라는 것이 맞지 그러고 돌아서면 또 똑같이 살아. 아무 쓸모가 없어요. 잠시 심리적으로 치유받고 착각만 하는 거예요. 체면만 당해서 행복했다가 깨고 나면 또 똑같아. 그래서 이거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삶이 돼야 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금방 얘기 시간을 건축을 해야 되거든. 어떻게 할 건가. 이 일들을 어떻게 보내면 나는 내가 보낸 삶들이 나에게 정말 충실한 시간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이건 의식적으로 해야 돼요. 아까 말했듯이 산다는 것은 의식적으로 능동적인 거거든요.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림을 그렸으면 그림 그릴 때 모아서 나는 왜 이렇게 그렸지 또 친구와 얘기 나누고 그게 굳이 뭐 국립 갤러리가 아니래도 친구를 불러서 얘기 나누고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나는 어떻게 욕도 듣고 칭찬도 듣고 나누는 소통하고 공감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삶이기 때문에 물론 인정 욕망도 필요하지만 우선 기본적으로는 그 시간 자체를 가치 있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의식적으로 해야 돼요. 의식적으로 하지 않으면 달아납니다. 이 강연은 벙커원 홈페이지와 앱에서 동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벙커원 라디오. 안녕하세요. 벙커원 요원입니다. 벙커원도 가을 맞을 채비를 합니다. 고구마 라떼를 다시 게시한다고 하는데요. 벙커원에 들리시는 분들은 꼭 한번 맛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저녁에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람 덕에 전면이 개방된 벙커원에서 수제 맥주에 맛있는 안주를 드시기 더할 나위 없이 좋기도 합니다. 여기서 본 요원의 팁을 드리자면 맥주를 제외한 커피, 각종 음료는 바에서 바로 주문하셔도 되지만 맥주와 각종 안주 및 식사는 원하시는 자리에 앉으신 후 손을 들어 저희 요원을 불러서 주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자분들이라면 귀도 기울이셔야 될 부분. 남자 화장실의 위치는 건물 2층으로 올라가시면 있습니다. 1층에 여자 화장실만 있기에 당황하시면서 골목으로 달려가시는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나 골목에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화장실은 없습니다. 벙커원을 정면으로 보면 오른편에 2층으로 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이 좀 길긴 하지만 남성분들 하체 근력 증진을 위한 건물주분의 사려 깊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급할 때일수록 돌아서 이제 벙커원에 오시기 좋은 시절입니다. 감사합니다.